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번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천하람입니다. 예. 어떻게 이게- 지내셨어요? 아니 뭐 저야 그냥 저냥 지내고 있는데 예. 요새 뭐 정기국회도 열리고 예결위도 하고 해서 뭐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닭간다 플러스 이렇게 제가 첫 손님으로 올 정도로 고수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다음 주부터 저보다 더 어마어마한 고수분들이 또 이렇게 줄줄이 아, 그래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사실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네. 뭐라고 해야 될까 1번 타자 아, 같은 느낌으로 예. 이렇게 시작하게 됐다. 연습 경기 정도로 마무리하죠. 연습 경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본 경기 1번 타자 정도는 해줘야지. 본 경기 1번 타자. 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인터뷰 앞서서 잠깐 또 광고 한번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너머 채널에 이 쇼핑몰이 열렸죠. 여의도몰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판매 중이라고 해요. 언양불고기 절찬리에 판매 중이니까요. 클릭하셔서 한번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광고까지 말씀드렸고 천하람 의원님과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천하람 의원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뭐 대부분 좋아하시죠. 또 저랑 또 이런 말이 또 잘 맞아서 그렇죠. 또 얘기하면 또 정치 이야기, 시사 얘기하면 또 재밌기도 하고 저랑 옛날에 여행도 갔었잖아요. 맞아요. 네, 순천에 우리 오셨잖아요. 순천만에 우리 그때 정원에. 그러니까요. 그때 가가지고 그 정원도 보면서 같이 뭐 이렇게 밥도 먹고 그랬었는데 너무 좋았죠. 네, 그때도 이야기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참 굉장히 좀 생각이 나랑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네네. 이제 저는 뭐 늘 감사한 게 그 개혁신당 종종 이벤트 이렇게 뭐 전당대회 이런 거 하면 사회 보러 많이 오시잖아요. 가끔 갔었죠. 예. 시간 때울 일 있을 때 저를 잘 활용해 주셔가지고. 아니 뭐냐면 이게 좀 이게 진행을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 뭐 초대 손님을 누굴 초대했는데 뭐 가수분이 좀 그렇지. 늦으시거나 맞아요. 이럴 때 시간을 좀 이렇게 끌어야 된다거나 그런 일이 좀 있거든요. 네. 잠깐 머리가 좀 지나가고 있죠.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방송 사고가 또 그럴 시간에 저 혼자 때우긴 좀 벅차서 그렇죠. 우리 천 의원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시간 뭐 10분 한 20분은 기가 막히게 때우는 그런 만담을 좀 펼쳤어요. 그렇죠. 혹시 정치권에 계신 여러 관계자분들도 시간 뗄 일 있으면 절찬리에서 불러주십사. 좋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번에 그 개혁신당 이제 정기국회 개식 날이 있었잖아요. 네. 개혁신당 민주당과 같이 한복을 입었는데 네. 저는 좀 그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개혁신당이 좀 보수의 색깔을 더 많이 띄웠는데 천하람 의원이 또 한복을 입었는데 한복을 그냥 한복을 입은 게 아니라 좀 방송에 나가고 있죠. 예. 저런 한복을 입었어요. 저 제 결혼식 때 입었던 거예요. 그쵸. 네,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결혼식 때 입었어요? 그렇죠. 제 결혼식 때가 이제 약간 쌀쌀한, 그러니까 완전 춥진 않은데 약간 쌀쌀한 계절이라 두루마기까지 이렇게 풀 착장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한복을 입은 이유도 좀 궁금해요. 개혁신당이 왜 한복을 입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국회의장의 포지션이라는 게 사실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장이 한복 입자고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한 명 한 명한테 이제 제안서 같은 거를 편지를 줬는데 정확히는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부의장들까지 같이 해서 의장단의 제안이었어요. 거기에는 국민의힘 소속 부의장인 주호영 의원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그거 보고, 그리고 우원식 의장은 뭐 사실 민주당이시지만 엄밀히 따지면 무소속인 거거든요. 우리가 의장이 되면 탈당을 해야 돼요. 왜 그 취지 자체가 국회 전체를 이제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운영해라라는 원칙은 취지인데, 그렇죠. 근데 사실 뭐 그렇지는 않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나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민주당에서 하는 건데 왜 하냐.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한복은 죄가 없잖아요. 한복은 죄가 없어. 그러니까 한복 입는 게 뭐 나쁜 일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 뭐 캐대언도 있는 데다가 또 좀 있으면 경주에서 에이펙도 하고, 한복을 입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니까. 좋은 아이디어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좋은 일이니까 뭐 우리가 민주당의 일방 독주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들은 항의대로 하고, 또 우리가 표결로서 반대할 것들은 반대하고, 뭐 그것과 한복을 입는 거는 좀 분리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특별한 뭐 의미 부여가 있는 게 아니고 맞아요. 한복이라는 내용 자체가 괜찮은 아이디어였다.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동참해보자. 뭐 민주당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참하겠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군요.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뭐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가 뭐 노란봉투법을 비롯해서 여러 법안들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도 내고 비판적 의견 냈지만.
뭐 어쨌든 의장단이 이런 제안을 했으니까 국회의 일원으로서 뭐 같이 하자 그런 정도의 생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정기국회 시작이 됐는데 글쎄요. 개혁신당은 어떤 전략으로 좀 임하고 계신지 어떤 전략이 있으신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번 정기국회가 아마 계속해서 민주당이 폭주하고 이제 그걸 계속 견제하는 형태가 될 텐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저는 요즘 좀 약간 짜증 나는 게요. 네. 로스쿨 아니면 법대 1학년들한테 강의해야 될 진짜 기본적인 법학 입문 아니면 헌법 입문 같은 거를 국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야 되는 게 짜증 나는데 법학 개론 같은. 네. 근데 그거가 계속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뭐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든다느니 무슨 뭐 대법원을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막 뭐 이렇게 뭐 주무르겠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위헌이거든요. 네네네.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법원 행정처장한테도 얘기하는데 저는 법원 행정처장이 그렇게 신나가지고 오랫동안 이게 말이 안 된다 잘못됐다 얘기하는 거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폭주하는 거를 제어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거를 잘 해내기가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를 해도 그걸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거는 개혁신당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이 이제 그럴 자격은 약간 부족하다. 그렇죠. 국민의힘이 자꾸 얘기하면은 뭐 아직까지 윤어게인이란 단절도 못하고 윤석열 감싸기 아직 하고 있으면서 네. 니들이 위헌적 비상계엄 제대로 선도 못 끊고 있으면서 민주당이 하는 거에 위헌이라고 할 자격이 있냐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진흙탕 싸움이 되고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그러다 보면 본질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진흙탕 싸움으로 안 말려들면서 명확하게 본질을 제대로 짚어낼 정당은 개혁신당밖에 없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잘못 들어온다면 니들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냐. 그렇죠. 이게 그렇게 바로 하면 나오니까. 오히려 민주당에서 막 자기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게 정당성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의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개혁신당이 하는 주장의 울림이 굉장히 클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사법부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장난치는 거지만 검찰 개혁이니 뭐 특검법 또 막 연장하는 거니 해가지고 계속 그런 것들만 이어지거든요. 그럴 때 비상계엄의 원죄, 윤석열의 원죄에 있어서 자유로운 정당이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거의 유일한 탄핵에서부터 자유로운 야당이잖아요, 개혁신당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게 뭐 정치나 이런 쪽에 대해서 잘 이해가 부족한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기도 하고 저도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 국회의원이 이제 초선의원 3명이잖아요. 예. 어제 뭐 초선들은 조용해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예. 개혁신당에서 약간 뜨끔했겠는데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한 거는 위원회의 운영 절차는 초선들이 잘 모르지 않냐 뭐 이런 그렇죠. 취지인 것 같고. 웃자고 드리면 안 예,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 원래 초선들이 제일 시끄러워요. 보여야 되니까. 보여야 되는 것도 예. 있고 우리가 옛날부터 무슨 소장판이 정풍운동이니 뭐 이런 거 할 때는 사실 초선 의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삼선 의원이 갑자기 와서 지금부터 정치개혁을 시작합시다 이러면 야, 그럼 그 앞에 뭐 12년, 앞에 8년 동안은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왜 이러냐. 그러니까 원래 초선 때 제일 시끄러운 거예요. 맞아요. 예. 초선이 그렇게 앞에서 움직여줘야죠. 그럼요. 그래서 개혁신당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원래도 시끄러운 사람들인 것도 맞고 원래도 시끄러워 내가 봤을 때. 원래도 시끄러운 이주영 사람들이 의원님도 맞는데 생각보다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제가 저 봤을 깜짝 때 놀랐어요. 예.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셋 중에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쉽게 동의하는 겁니까? 동의합니다. 예, 그래요? 예. 출연자들 좀 추켜 세워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안 계시니까. 또 전화하면 안 계시면 또 칭찬합니다. 예. 여튼 그래서 저희가 원래도 시끄러운 사람들인 것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스피커 파워가 너무 커요. 사람 숫자도 너무 많고 정부 여당이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맞서가지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로부터 자유로운 야당이라는 거는
더 시끄러워야 된다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궁금한 게 네. 그게 세석으로 되겠냐 이 말이죠. 견제적인 역할을 한다는 근데 게. 이제 실제 세석보다 더 잘해야 다음번에 국민들이 아 얘네 시켜보니까 잘하네. 세석으로 놔두면 안 되고 30석 만들어줘야겠다. 300석은 좀 심하네요. 300석은 뭐야? 야, 또 300석까지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네.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죠. 네. 네. 이번에 그럼 국민의힘에서 혹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장동욱 당대표가 됐고 네. 지금 분위기는 뭐 김민석 최고위원도 굉장히 이제 강성 발언들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친한계가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국회의원분들도 뭐 그쪽 이제 너무 한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해서 좀 흔들릴 수 있거든요. 네. 개혁신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분들 흔들려서 뭐 탈당을 하시거나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꽤 있잖아요. 담을 생각입니까? 아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는 저희가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함부로 게 좀 해주세요. 이런 자리에서 좀. 그렇긴 한데 네. 제 흑역사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제가 이 지난번에 총선 때 이제 개혁신당 창당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오만 설레발을 다 쳤었어요. 막 수십 명 합류한다. 뭐 전화 한 통이면 막 줄줄 올 거다 지금.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다 흑역사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냥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을 닫아 놓을 필요는 없다. 실제로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그 언론인들하고 연찬회를 하는 자리에서도 저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이야기를 한 게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윤어게인과 단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도부랑 대화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개혁 세력들과 뭐 협업하고 소통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저희가 먼저 뭐 문을 닫아 놓는다. 저는 뭐 무조건 이 사람들은 안 됩니다. 이럴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럴 이유는 네. 없다. 네. 그럼 반대로 말씀드려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좀 계속 변신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굉장히 좀 강성 발언을 했다가 지금 약간 좀 잦아든 것 같고 어느 정도 좀 유화되는 느낌이에요. 그럼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개혁신당에 뭐 제의를 한다거나 뭐 함께 가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정당을 하나 운영하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일인지를 직접 안 해보셨으니까 그래, 사실 저는 잘 안 해봐서 모르실 몰라요. 수 있잖아요. 그냥 네. 이제 뭐 조그마한 정당이면 뭐 좀 이따가 그냥 합치면 되고 뭐 이렇게 그렇죠. 뭐 합종 연행하면 되지.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잘 근데 모르니까. 그게 이제 정작 정당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단단하지 않고 저희 개혁신당의 당원분들 이제는 숫자도 적지도 않아요. 이제 12만이 됐고 그렇죠. 대선 치르면서 네. 또 우리 당직자들 뭐 다 어떻게 보면 이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한 배의 운명 공동체로 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장동혁 대표가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 취한다고 홀라당 쉽게 그냥 합칩시다. 그럴 거면 애초에 당을 왜 차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쩌면 그런 식으로 쉽게 만들었다가 쉽게 없어진 정당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좀 국민들도 그런 인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개혁신당 차릴 때 그렇게 가벼운 생각으로 차리지는 않았거든요. 진짜 좀 제대로 되는 정당으로 오랜 기간 롱런할 수 있게 해보자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쉽게 연대하고 합당하고 뭐하고 할 거였으면 대선 때 하죠 솔직히. 왜냐하면 선거 때 대선 때 특히 여러 가지 선거 중에서도 대선 때가 합치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1대1 구도를 맞죠. 딱 만들어야 되고 이제 진영이 완벽하게 갈라지기 때문에. 네네. 근데 저희가 대선 때도 김문수 후보랑도 안 했었는데 사실은 장동혁 후보가 요즘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를 하지만 김문수 후보보다 더 빡센 분이잖아요. 최소한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그런 분하고 저희가 뭐 개별 이슈에 대해서 협업은 할 수 있을 수 있겠죠. 뭐 예컨대 검찰 개혁 같은 게 문제다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런 거에서 뭐 같이 토론회를 한다든가 뭐 이런저런 협력이야 일정 부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뭘 연대를 본격적으로 하고 저는 그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동욱 당대표와 좀 대화는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좀 취해준다면? 장동혁 당대표 자체가 네. 기본적으로 사람이 꽉 막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꾸 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소신인지 전략인지 연기인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 전략이겠죠. 그러니까 뭐 네. 그렇겠죠. 네네네. 근데 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어쨌든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윤어게인 세력의 도움을 본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개혁신당과 뭐 인간적으로 대화하고 뭐 밥 먹고 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상관없는데 그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부채를 가지고 개혁신당과 실질적인 어떤 대화를 한다는 거는 좀 당대당으로 어떤 얘기를 한다는 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당대당으로 얘기하는 어렵지만 어떤 뭐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런 네. 세부적으로 뭐 미시적으로 들어가지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건 언제나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 그럼요.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 얘기 나왔으니까 요 얘기 잠깐 좀 하고 좀 넘어가 보죠. 지금 검찰 개혁 둘러싸여서 뭐 민주당하고 뭐 정부 간에 좀 파열음이 계속 좀 되고 있는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개혁신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이거 좀 어렵죠, 사실. 이게 어려워요. 네. 일단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먹고 사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검찰 개혁 이런 얘기하면은 진짜 국회가 엉망이 됩니다. 이 경제 이야기하고 민생 이야기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마음이 좀 모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답이 없을 때들이 좀 많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갑자기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뭐 기가 막힌 요술방망이 내와 그러면 사실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차라리 예산이 얼마가 되고 부채가 얼마나 늘어나고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뭐 건강보험이 난장판이 되고 맞아요. 이런 얘기는 차라리 생산적이에요. 그렇죠. 수치가 나오니까. 맞아요. 네. 수치가 나오고 생산적이고 각 당의 입장도 어쨌든 다 또 나름 다 들어봄직해요. 네. 근데 검찰 개혁은 이거 하면 왜 문제냐면 각 당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과흥분해요. 야 오랜만에 우리 전문 분야 나왔다 해가지고 막 법조인들만 신나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사실 국민들은 이거 그렇게까지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검찰 개혁에 지나친 힘을 빼서 그런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예. 이거를 지금 이재명 정부도 똑같이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저는 문재인 정부의 나쁜 면을 더 열심히 하는 정부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오물을 자기 몸에 막 덕지덕지 스스로 묻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고 사실 음.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 법무부 장관 쪽은 굉장히 좀 천천히 가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왜? 기회에 그냥 힘 제일 좋을 때 그냥 빼자. 저는 이런 느낌입니까? 이분들도 예.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결국 다 굴복하잖아요. 추석 전에 하겠다. 뭐 검찰 없애는 건 뭐 확실하다. 수사 기소 분리는 이미 확립된 이게 원칙이다. 전에 돼요? 절대 안 되죠. 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면 하는 거죠. 요즘은 세상 일이라는 게 민주당이 하면 하는 거지만 네.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가능성도 없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안 좋았던 게 뭐예요? 조국 사태잖아요. 윤미향 전 의원이 그 위안부 할머니들 등 쳐먹은 거잖아요. 네. 게다가 정책적으로 보면 검찰 개혁 이런 거에 헛발질한 거란 그게 말입니다. 시작이었죠. 네. 근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 그지 같았던 거 정말 막 큰 실책들만 덕지덕지 또 자기 몸에 끌어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 그런 면에서 실용 어쩌고 뭐 합리, 통합, 뭐 중도 이딴 소리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이상했던 것만 골라서 되게 극단적인 거 하면서 뭐 중도 실용 이런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좀 세게 하다가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 중도의 영역에서 이런 것을 다 용인해가는 그런 속도 조절도 해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꽤 계시고 심지어 부동산 문제 같은 거는 부동산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도에 표방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천하람 의원이 봤을 때 전혀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 그리고 그런 이미지도 저는 조국 윤미향 사면하면서 다 깨졌다고 봐요. 사면 이후로는 끝났다. 저는 그런 이미지 이제 없다고 보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부동산도 그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나와서 그랬어요. 필요하면 세금 쓸 수도 있다. 저도 그거 봤습니다. 네, 그리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해보고 뭐 안 되면 고치면 되지 그런 식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의 가치가 별로 없어요. 신뢰도 그냥 별로 그래 없고. 보였을 뿐이구나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야 약간 됩니다. 쇼하는 거예요, 쇼. 아, 그러니까 쇼하는 정권 거다. 초니까 약간 중도 실용 쇼를 하는 거고요. 연기한 거고요. 지금도 보면 민주당에서 막 밀어붙이는 거 약간 국가 배드값처럼 하지만 결국 다 따라가고 있고요. 이거 약간 전략인 것 같아요. 예컨대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 거냐 행안부에 둘 거냐 가지고 싸우고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근본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이거. 근데 중수청을 막 이야기하다가 법무부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결론을 내면 마치 뭔가 엄청난 양보를 한 것처럼 마치 굉장히 중도적인 해법을 찾은 것처럼 그런 인식을 심어주려고 저는 굉장히
약간 실체에 비해서 부풀리고 있다. 이 대립이라는 거를. 법무부에 있으면 별 달라진 건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죠. 많이 달라지는. 많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중수청이 결국은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수사기가 만드는 겁니다. 경찰 유사에. 네네.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둘 거냐 자꾸 이런 걸 논쟁을 하는데 여튼 어렵네요. 이 얘기 너무 검찰개혁. 어렵고요. 너무 장황해지네요. 저희 개혁신당의 입장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민주당에서 이 난리를 안 쳤으면 저는 오히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 보장해 줬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찰총장 대통령이 지명하잖아요. 그거 여야 합의로 좀 뽑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국회에서 뭐 두 양 교섭단체가 둘 다 오케이 하는 중립적인 인물들로 뽑아도 되잖아요. 네. 더 바라건대는 개혁신당까지 오케이 하는 인물로 뽑아서 좀 중립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좀 내버려 두면. 근데 그런 인물이 있어요? 있죠. 찾아보면 양쪽을 있습니다. 다 만족시키는? 많아요. 왜냐하면은 생각보다 검찰에서 그냥 공무원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장처럼 하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사실. 차라리 검찰총장을 선거로 뽑는 건 어때요? 근데 그렇게 되면 되게 네. 포퓰리즘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한쪽 편만 또 이렇게. 네네. 그래서 여튼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약간 줄여야 된다 그러면 특수부 숫자 좀 줄이고 검찰에 가 있는 수사 인력들 좀 줄이면서 지금도 90% 정도 되는 수사는 경찰이 해요. 그렇잖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검수완박하고 뭐하고 하면서 대부분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보안 수사하고 뭐 아주 큰 특수사 사건들 막 이런 것만 하는데 특수 사건 하는 비중을 좀 줄이면 돼요. 오히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경찰이 놓치는 부분들을 더 열심히 해라. 특수부 줄이고 형사나 강력 비중을 높여주면 된단 말입니다. 네네네. 근데 그런 정도로만 잡아줘도 괜찮을 거를 지금 검찰에 대한 복수심이 도를 넘었어요. 너희가 감히 조국 대표 그렇게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 너희 감히 그렇게 빡세게 수사했어? 너희 도륙을 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검찰을 완전히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고 뭐 새로운 기구 만들고 뭐하고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할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렇게 만약에 검찰 네. 개혁이 됐어도 경찰 쪽이 또 말을 안 들으면은 또 그럼 경찰 개혁하는 겁니까? 그러자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 너무 길어진 거 원치 않지만 네. 뉴스에서 경찰과 검찰의 소식을 접하시는 거랑 실제 내가 범죄 피해를 당해서 아니면 수사를 받으러 경찰, 검찰을 가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저는 변호사니까 양쪽을 다 어느 정도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거는 검사들이 수사를 너무 빡세게 해서 과잉 수사다라고 하는 걸 많이 봅니다. 네. 조국 뭐 등등등. 민주당에서 특히 자기들이 주장하죠. 근데 실제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수사를 열심히 안 해줘서 문제예요. 수사를 너무 과하게 해서 문제다라는 사건은 전체 1%가 뭐야? 0.1%밖에 안 돼요. 진짜 언론에서 관심 가지고 대형 정치인이 엮여 있고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재벌 스캔들이 엮여 있고 이러면 경찰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 막 달라들어서 하죠. 서로 하려고 그러고 막 공수처가 가져가려고 그러고. 그러네요. 근데 절대 다수의 그냥 예를 들면 내가 그냥 한 3천만 원 정도 사기당했어요. 그거 열심히 수사해주지 않아요. 본인이 찾아야 되는 맞아요. 예. 근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경찰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뭐 예를 들면 시간이 좀 부족했든 뭐 해서 약간 수사가 좀 미진했다. 그러면 검찰에서도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 과정에서 이 국민들이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막 뭐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조금 이게 바로잡히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가 전 세계적으로 되게 높은 평가를 받아요, 사실. 근데 이거를 검찰을 다 수사를 못하게 해버리겠다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가 조금 미진했다 그러면 이거를 뭐 보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견제할 데가 없군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수사가 미진하면 국가수사위원회라는 데에다가 이의 신청을 하라라는 거예요. 이의 신청은 공짜입니까? 그러니까 이의 신청서 갑자기 저보고 법조인 아닌 사람이 쓰라 그러면 경찰 수사가 뭐가 미진했고 뭘 더 해야 됩니다라는 거 쓰는 거 쉽겠어요? 못 쓰죠. 못 쓰죠. 자기가 써서 내면 이의 신청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다 날려버릴 거예요. 변호사 써야죠.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경찰에서 한 거를 다시 한번 검찰이 리뷰를 하는 프로세스가 돈 안 들이고 자동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경찰까지는 변호사 안 쓰고 자기가 가서 얘기해서 한다 쳐도 네. 만약에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이의 신청을 돈 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의 신청이 1년에 작년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보면 4만 건, 5만 건이 넘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수사 단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는데 별도의 위원회에다가 내야 되고 이 위원회에서 만약에 기각하면 또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하려는 거는 거의 대한민국 법조계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마 법률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겁니다. 변호사 살리기. 변호사 살리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소득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들한테 이 기본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정말 빅픽처인데 문제는 돈 많은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빠방하게 변호사 쓰고 경찰 전관들 요즘 엄청 인기거든요. 아 그래요? 네. 대형 로펌에서 경찰 전관들, 그러니까 시장은 솔직해요. 검찰 정관들 몸값이 많이 떨어지고 경찰 정관들 몸값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리고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냥 경찰 간부 출신들 있잖아요. 경찰대 고문으로 지금 대형 로펌에서 엄청 많이 데려가고. 그 얘기는 들었어요. 경찰대 출신이 요즘 인기가 좋다. 장난 아니에요. 뭐 이런 이야기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경찰에 압력을 넣고 경찰에 정관 예우하고 뭐 전화 변론하고 이런 거. 는 돈 많은 사람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국가수사위원회에다가도 뭐 서류 써가지고 넣고 거기서 안 되면 막 소송 몇 번을 해서라도 하면 돼요.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은 수사 열심히 안 해주면 탐정 쓰면 됩니다. 아니, 탐정 아직 뭐 합법이 아니면 해결사 쓰면 돼요. 뭐 심부름 이런 데 하면 되잖아요. 근데 돈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냥 당해야죠.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범죄 피해 당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비용 구조가 높은 고비용 구조로 갈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검찰 개혁 얘기를 하기가 싫어요. 왜냐면 너무 길어져요. 이 얘기를 이것만 한 1시간 얘기해도 부족할 정도로 100시간 해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갑자기 그냥 검찰 없애버. OECD 국가 중에 검찰이 없는 나라가 사실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좀 추석 밥상에 올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해경도 세월호 터지고 해경 없애겠다 없앴죠. 해가지고 해경 없앴다가 금방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아예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 그냥 도장만 찍고 그냥 기소만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는 국민들이 조금만 체험해 보시면 아실 건데 그 국민들이 체험하는 동안 너무 큰 피해가 생기니까 아니 국민을 왜 실험쥐로 씁니까? 전 아무튼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 얘기 넘어가면은 이야기 넘어가겠죠. 네, 예. 자 오늘로써 이제 이재명 정부 취임이 2달째예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전체적으로 3달째죠. 3달째.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점수로 좀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100점 만점에 지금까지 3달 지났는데 몇 점 정도 주실 생각입니까? 글쎄요, 뭐 한 1점? 빵점은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1점은 좀 너무하잖아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성과가 정도 있었던 부분도 있잖아요. 성과가 뭐가 있었는지 사실 잘 저는 모르겠고요. 아니 뭐 민주당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민주당 쪽에서 뭐 한미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치렀고 저도 그거 1점 준 거예요. 한국 일본의 그 문제들도 기존의 이 진보 정당이었으면 막 파기하고 그랬잖아요. 뭐 협정 맺은 것도 뭐 안 한다고 그러고 막 그랬었는데 무난하게 외교를 넘어갔다. 저도 그거 1점 준 겁니다. 그것도 괜찮은 점수 1점입니다. 그거 말고 뭘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얘기 진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권 교체가 가지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번에 일본에 가서 하고 온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면은 지금 광화문에 아마 어마어마한 규모의 뭐 촛불 집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매국 합의다, 친일 정권이다 해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뭐 제대로 사과와 배상 왜 못 받게 하냐 해서 진짜 난리가 났을 거고요. 또 이번에 미국에 가서 아직 합의가 제대로 되진 않았지만 하고 온 거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다면은 나라 팔아먹었냐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성과가 없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성과가 없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하게 특히
국가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이 정도로 퍼준 나라가 전 세계에 있나? 일본이나 EU와 비교해서도 GDP 규모에서 우리가 투자하기로 한 게 압도적인 수준이거든요. 아니 이렇게 다 퍼주고 오는 거면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저희 아들을 보내도 이 정도는 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거잖아요. 아니 뭐 다 해달라는 대로 더 저희 투자 많이 할게요 그러는데. 근데 민주당에서의 의견은 이건 지금 이제 시작이고, 자 요거를 발판으로 이제 시작하겠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말을 하고 왜냐하면 있잖아요. 한 번 이미 양보하는 멘트가 나가면 그걸 되돌릴 수 없어요. 이번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하잖아요. 뭐 한국 쪽에서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뭐 수용 안 한다. 그러니까 이미 이거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가져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인 거고요. 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잘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뭐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자 이래도 빨갱이 소리 절대 안 듣는 사람이니까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렇죠. 뭐 전승조례도 가고 그렇죠. 있었죠. 그게 적절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가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도 네. 뭐 친일이니 친민이 이런 얘기를 좀 덜 듣는 거는 있죠. 네. 근데 그게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성과들은 좀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 가서 과연 의미 있는 성과가 뭐가 있었죠? 사실 우리가 우리 쪽에 추가적으로 더 요구 안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냥 그거는 저도 가서 할 수 있어요. 국내에서의 정치적 부담만 감수하면. 근데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한 액수의 투자를 하겠다고만 하고 온 상황인데. 네. 그럼 미리 뭐 이제 협의가 돼 있었던 부분이었죠. 얼마에 네. 투자를 하겠다 뭐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근데 대통령이 갔다면 거기서 그러면 정말 어떤 파이널된 합의를 이끌고 오든 아니면 사실 전략적으로 뭐 어떤 게 나왔었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근데 정부에서 나름대로 그거 하고 있어요. 네. 그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를 받아오려고 하거든요. 저 그거 좋다고 봐요. 저희가 그 몇 번 주장도 했었어요. 제가 이거 받아와야 된다고.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하는. 네, 예.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원전 돌리다 보면 사용 후 해결료가 나오잖아요. 네. 그거 이제 보관할 데도 없어요, 우리 지금. 그래서 고준위 방패장을 진님 아니면 난리인데 재처리를 할 수 있으면 그 사용 후 해결료가 한 거의 10% 언더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보관 비용이 확 줄어들고 네. 엄청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걸 왜 못하게 하냐면은 이걸 하면 이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한국 정도 기술 수준에서 네. 이것까지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네. 근데 재밌는 건 일본도 이거 할 수 있어요. 일본은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할 수 있게 지금 진즉에 미국이랑 이미 다 해놨거든요. 네네. 근데 일본도 하는 걸 우리가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 이번 기회에 좀 받아와야 되는데 대통령이 갔으면 사실 사인하면서 요런 거 하나 딱 해가지고 우리 이번에 이 정도로 잘 가져왔다. 그리고 예를 들면 방위비 분담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막 10배 올리고 이런 거 아니고 적당한 수준에서 마무리했다.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좀 나와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갔다 왔는데 달라진 게 없잖아요. 약간 그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갔다 오고 나는데 다행이죠. 아무 일 없이 끝났습니다 하고 끝난 거는 좀 있었어요. 이렇게 관계 유지를 잘하고 왔습니다. 뭐 제일 이제 이슈가 됐던 건 뭐 만년필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것도 네. 평가할 지점이라고 봅니다. 소위 말하는 젤렌스키 모먼트가 없었던 거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셨다고 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의 어떤 뭐 칭찬이나 이슈를 좋아하는지를 열심히 준비하신 거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멘트 하나하나 다 준비했던 거 저는 같아요. 그거는 뭐 박하게 평가할 생각이 없고요. 근데 그런 준비와 더불어서 그러면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올 건가에 대한 준비들도 좀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성과가 있었어야 됐다. 조금 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많은 국민들 아직 모르고 계시는데 네. 지금 차 25% 관세 아직 안 떨어졌어요. 합의서를 써야 이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15%로 우리 협상했다라고 하는데 아직 15%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공동 합의 부분 같은 게 없었잖아요. 없어요. 현대차가 제가 알기로 요즘도 하루에 한 180억 내고 있을걸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루하루 계속 돈 내고 있는 거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이게 관세라는 게 원래 수입하는 업체에서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이고 뭐 그 현대차 수입하는 미국 업체가 내겠지 그렇게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현대차는 제가 알기로는 현대차 미국 법인이 전량 수입을 해요. 네.
그럼 관세를 현대차 미국 법인이 다 내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180억씩. 네. 15%라도 떨어진다 그러면 뭐 몇십억이라도 아끼는 건데 지금 그런 게 없다.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미국에다 파는 건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잖아요. 그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하루에 180억 관세를 낼 정도로 지금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우리 물량을 받아줘야 한국 공장의 일자리도 지금 당연히 유지를 하고 그럴 수 있는데 뭐 지금 15%도 아직까지는 감감무소식이다. 큰 아직까지도 문제입니다. 합의된 게 하나도 없다. 뭐 네. 이런 지점들. 그래서 1점 주셨습니다. 1점. 그나마 이제 한미 대화를 잘 끝냈다. 뭐 이런 지점에서 1점 네, 주신 것 트럼프 같아요. 대통령과 잘 했죠. 저는 아까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달라진 거 없다. 사실 그냥 덕지덕지 그 문재인 정부 때 단점들을 붙이고 가는 것이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다른 척, 중도인 척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내 안쪽을 들여다보면 다 똑같이 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 말이 참 인상적인데 그런 지점들을 붙이고 가는 민주당의 또 입장이 있어요. 정청래 당대표가 굉장히 좀 세게 가잖아요. 뭐 이제 멘트도 세고 좀 뭐랄까요, 좀 합의가 없는. 그러니까 아예 뭐 국민의힘과는 뭐 악수도 하지 않겠다. 사람이 아닌 사람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근데 그럼 개혁신당에 와서도 좀 개혁신당 당대표와는 악수 한번 할 수는 있잖아요. 그것도 좀 서운하지 않으세요? 개혁신당 입장에서. 뭐 개혁신당 오늘 한복도 입어줬는데. 서운하다기보다는 예. 너무 유치하죠. 좀 유치하다. 그러니까 유아적 행태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 입장에서 저희가 뭐 정청래 대표랑 악수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도 아니고 뭐 상관없다면 상관없는데 되게 유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치하다. 너무 유치하고 네.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다 내로남불의 향연이 돌고 도는 건데 예전에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안 만나겠다 그럴 때 뭐 범죄자라고 안 만나는 거냐. 근데 사법적인 프로세스는 프로세스고 정치적으로는 서로를 인정하고 대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민주당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물론 여러 가지로 수사도 받고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 뭐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건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과연 악수조차 못할 일이냐. 그리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탄핵하고 비상계엄하고 할 때는 친한계였잖아요. 맞아요. 예, 그럼 이분이 뭐 그때 당시에 특별히 뭐 나쁜 걸 이때 당시에는 친유는 아니었거든요. 친한이었죠. 예. 당시에 친한이었던 사람하고 뭐 악수 못할 이유가 그렇게 많이 있나.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비상계엄의 부당성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탄핵에도 앞장섰던 그런 정당이거든요. 저는 심지어 탄핵소추위원이었어요. 근데 그런 정당한테 지금 뭐 이상한 트집 잡아가지고 상종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본인들이 그만큼 유화적이고 정치를 아주 대국적으로 하지 못하고 소국적으로 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치하다. 유치합니다. 이런 거는 그냥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례상 하는 거는 하지 뭐 이런 걸 굳이 유치하게 이렇게 하느냐.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유치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었어. 옛날에 야 오늘 니네 집 안 놀러 가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그 옛날에 난 버렸던 거 기억나요? 옛날에 그 국회의원 됐다고 맞아. 축하난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냈는데 그거를 조국당의 대부분 의원들하고 조국혁신당 대부분 의원들하고 민주당의 좀 그 강경파 의원들은 막 버리고 막 그런 거 인증해서 난이도 올리고. 중요한 거야. 이번에도 그 장동혁 당대표한테 난을 그 국힘으로 안 보내고 다른 데다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좀 중요한가 봐요. 그때 막 난 버리고 할 때 제가 그랬거든. 난이 뭔 죄냐. 그리고 이거는 이게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죠. 개인 윤석열은 마음에 안 들죠. 그때 당시에 저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이게 개인 윤석열이 보내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회의원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청래 개인은 마음에 안 들어요. 장동혁 개인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봤을 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한테 어떤 관례상 예의를 지키는 거잖아요. 네. 개혁신당 당대표한테도 관례상 예의를 지키는 거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사적인 감정과 공적인 역할을 이런 최소한의 어떤 공사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이 일당의 지금 여당 대표 같은 걸 하고 있고 거기서 막 홍위병 같이 소리 지르고 있고 이러니까 참
아무래도 지지자분들이 이런 걸 좋아하시니까 좀 이런 모양 개딸 취향 저격이죠. 하는 것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개딸들이 또 이준석 대표를 위협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국 전 대표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일단 조국 전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청년 구구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거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꽤 특히 불편한 이야기 같거든요. 조국 전 대표가 2030 남성 극우화를 이야기했는데 20대 남성 10명 중 3명이 극우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조국 전 대표 이거 좀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듣기 안 좋은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0명 중 3명이 극우라는 거는 극우라는 그 정의를 너무 넓게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들 20대 남성의 10명 중 3명이 극우예요? 이거는 딱 봐도 비상식적이잖아요. 그거 이준석 대표가 적절하게 이야기했더만요. 네. 너무 왼쪽으로 가 있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오른쪽에 있는 쪽이 다 극우로 보인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 했더만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안 찍으면 극우 약간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편 아니니까. 내 편 아니면 극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아무튼 그런 것 같고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40대, 50대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40대 여성의 뭐 몇 퍼센트가 극좌 뭐 아니면은 뭐 개딸 그렇게 표현 안 하죠.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이거는 기본 아니에요? 왜 정치인이 유권자를 싸잡아서 욕해요? 왜 싸잡아서 스테레오타입을 만들고 유권자들의 선을 갈라요? 이게 갈라치기죠. 제대로 된 정치인이면 아니 우리가 20대에서 많이 사랑 못 받는데 네. 우리가 예전에 위선하고 뭐 이런 거 이런저런 문서 위조하고 범죄 저지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 공정성에 더 민감한 20대 30대에게 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래야 정상인 거지. 그렇죠. 왜 우리 안 찍는 사람들 너희 극우 우리 잘못 없고 저 사람들이 극우인 게 잘못이에요 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 핑계고 변명이잖아요. 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 저는 조국 전 대표 이제는 그냥 약간 웃음거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그 우리가 욕하면서 금쪽이 같은 거 보잖아요. 저는 조국 대표는 이제 정치판 금쪽이 같은 건 것 같아요. 왜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언행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자극적인 그리고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 같은 거 막 하면서 땡깡 부리는 거죠. 근데 땡깡 부리고 막 하니까 일단 재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는 있는데 근데 조국 전 대표 이렇게 나와가지고 땡깡 부리고 계속 SNS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해가지고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올랐습니까? 땡깡 부리니까 우리는 보기는 하지만 개혁신당이 더 이번에 지지율 보니까 더 위에 있더라고요. 이게 뭐 네. 그거에서 만족할 수는 없죠. 저희 지지율도 아직 뭐 약간 좀 기분 좋지 않아요? 왜 조국 혁신당이 국회의원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저희보다 4배가 많죠. 12석이니까. 12석. 아무튼 저희가 그렇다고 거기랑 경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어쨌든 3.7% 그러니까 올라왔네요. 저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2.5% 떨어졌고요. 조국 혁신당. 금쪽이 같으니까 관심도는 많이 올라오지만 우리가 금쪽이를 우리의 정치적 리더로 뽑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국 전 대표는 이제는 가히 정치적으로 어떤 리더로서의 영향력은 대부분 다 상실하지 않았나. 지선이나 이런 쪽에서도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던데 그런 쪽으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런 태도로 이런 행보를 보인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저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호남만 약간 변수인데요. 네. 호남은 그럼 왜 변수냐? 제가 순천에서 정치하고 있으니까 제가 순천 당협위원장이니까 민주당이 너무 고인물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중앙 정치와 상관없이 그 호남에서는 정권 교체가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앙 정부가 바뀌어도 단체장, 뭐 기초의원, 강력의원, 뭐 전부 다 민주당인 경우들이 되게 많으니까 네. 국회의원까지. 그러면 이런 데서는 고인물은 썩는다고 굉장히 여러 뭐 카르텔이나 부정부패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계속 공천받고 막 이런 이상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안 좋은 행태가 너무 많아서
호남은 항상 어떤 대항마의 존재를 바래요. 진보당이 일정 부분 그런 걸 타겟팅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국민의당 안철수 맞아요. 대표일 때 그럴 때 안철수 그때 이제 박지원 대표랑 같이 해서 이제 호남당이었죠 사실상. 그렇죠. 해서 싹 한번 물갈이 하기도 하고 이번에도 만약에 민주당이 호남 공천을 굉장히 구태스럽게 한다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그걸 파고들 여지는 있어요. 근데 전국적으로는 그 어떤 반향도 없을 거다. 아니 조국혁신당이 지금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정청래 대표도 매운맛인데 정청래 대표보다 지금 더 매운맛 내려고 하다가 사람 이상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 단위에서는 그 어떤 역할이나 쓸모도 없을 거다. 근데 호남만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 있다. 그럼 호남 쪽에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보십니까? 지선에서? 조국 대표 본인이요? 네네. 설마 호남 쪽에서는 아니겠죠? 설마 그러진 않겠죠. 서울 아니면 경기 쪽? 네,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다. 아마 아니면은 뭐 보궐선거 나올 가능성? 저는 단체장보다는 보궐선거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봐요. 보궐선거 가능성이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로 지지율 다 빠지고 사실 실체가 없는데 서울시장 나가겠다라고 하면 웃음거리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경기지사도 마찬가지고 그냥 뭐 어디 국회의원 보궐 적당히 민주당 우세 지역에 가서 이렇게 가서 알받게 하면서 네. 민주당 협박해서 이제 뭐 단일화 뭐 이런 걸 하든지 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에는 민주당과의 관계도 썩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에서도 좀 불협화음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정치인이라는 게 은혜를 입으면 생각보다 활동 반경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아니 지금 감옥에 있을 사람 살려줬더니 그리고 감옥에 있고 또 나와도 다음 대선도 못 나올 사람이에요. 끝나고 나도 비선거권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적으로 사실 끝난 사람 우리가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네. 뭐 그리고 뭐 합당도 안 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금쪽이 행태하면서 그 우리 지지율만 깎아먹네. 그 예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조국 혁신당 지방선거 후보들도 그럴 거고요. 조국 대표 본인도 예를 들면 야 나 여기 뭐 예를 들면 개항을 나갈래. 여기 개항을 놔줘 그러면 민주당에서 줄까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그냥? 그러니까 억지로 줄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호남에서 조국 혁신당 인기가 만약에 너무 좋다. 그러면 호남의 후보들 다 주저앉히고 예를 들면 단일화하는 조건으로 조국 대표 한 자리 챙겨주고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면 민주당에서 사람들 다 그럴 거예요. 아니 사명까지 받은 사람이 왜 우리랑 싸우려고 드냐. 이번에는 우리한테 좀 양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봐도 그렇게 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는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평가를 대충 들어보면 정청래 당대표는 좀 유치하다. 네. 조국 전 대표는 금쪽이다. 두 분 비슷하네요. 또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좀 비슷한 맥락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게요. 장동혁 당대표가 됐습니다. 예. 요거 어떻게 보셨어요? 좀 의외였죠? 네, 저는 천하람 의외였어요. 의원이 봤을 때도 이거는 당연히 김문수 전 후보가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많이 했었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천하람 의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셨어요? 장동혁 당대표가 됐는데 약간 좀 당황했죠? 저는 약간 당황했거든요. 저도 야,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근데 제가 이제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하고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 장동혁 후보가 될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면 선거 결과를 이제 1차 결과를 받아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 안 받아보신 분들도 안 받아보신 분들도 이게 지금 좀 이 생각보다 기류가 심상치 않다. 그게 왜냐면 최고위원이 김문수 최고가 2등을 해서 또 그런 기류도 네, 있고 그런 것도 그래서 있을 그런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는 김문수 후보의 전략 미스라고 봐요. 가만히 있었으면 김문수 후보보다 장동혁 후보가 더 오른쪽에 있었기 때문에 네.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 찍은 표들은 자연스럽게 김문수 후보한테 왔을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어차피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김문수 후보가 그걸 너무 티를 냈어요. 안철수 의원 찾아가고 막 한동훈 품겠다 자꾸 그러고 그러니까 그 안철수 후보 표나 조경태 후보 표를 얻는 것보다 오히려 그 국민의힘의 주류 지지층에서 이탈하는 게 더 많아져 버린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표 중에서 더 센 그러니까 중도를 약간 좀 표 이쪽 오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쪽으로 가기 싫어서 더 세게 그럼요. 지지하는 세게 말하는 장동혁 후보 그렇죠. 쪽으로 김문수 후보표가 더 갔다. 왜냐하면 예. 김문수 후보 자체도 중도 후보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이제 빡센 분이었고 장동혁 후보 더 빡센 분이었는데 그럼 자기 지지층의 이탈을 계속 불러온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또 한 가지 변수가 원내 국회의원들이 장동혁 후보를 압도적으로 밀었어요. 왜냐하면 친윤계 말씀하시는 그렇죠.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사기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한테 한번 당했죠. 김문덕수로 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사기당했다 이게 있고 김문수 후보랑 약간 척을 지은 상황이잖아요. 뒤통수 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 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원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조직들도 상당수 장동혁 후보에게 갔던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중도를 표방했던 사람들은 이제 뭐 안철수 후보나 조경태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오히려 투표를 더 안 하는 그렇죠. 시간이 됐고 또 한동훈 후보가 또 SNS에 글을 올리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좀 낸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약간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김문수 후보의 판단 미스라고 했지만 마찬가지 부분인 게 처음부터 그러면 김문수 후보를 뭐 완전히 지원했던 것도 아니고 조금 애매한 타이밍에 애매한 수준의 지원을 하다 보니까 친한계 당원들의 어떤 참여는 확 이끌어내지는 못하면서 오히려 조금 반발 심리만 더 많이 불러일으켰던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좀 이야기를 해봤고 지금 근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연일 강성 발언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어요. 네. 뭐 석방 요구했죠.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석방을 요구하는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 가겠다. 뭐 이런 고집을 좀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더 이런 쪽으로 김민수 최고위원은 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언론에서 저는 이런 얘기 사실 잘 안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네네. 이게 이제 자극적이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들이. 무의미한 네. 무의미한 자극적인 이야기인데 다룰 수밖에 없죠. 네네. 그리고 이거는 민주당의 장난감이 될 겁니다. 민주당의 장난감이 되고 김문수 있다.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장난감으로서 생명력을 계속 유지할 거고요. 네네. 특히 그리고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의 장난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자꾸 이게 여기가 이 이야기가 끝내고 마무리해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맞아요. 되는데 자꾸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먹잇감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계속 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재명 대통령 지금 사면도 정말 이상하게 하고 또 이번에 외교 성과도 사실 부풀리고 하면서 국민들이 야, 이게 맞나? 그리고 노란봉투법을 포함해서 너무 많은 법안들을 일방 통과시키고 네. 막 거의 독주하다시피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아? 하다가도 갑자기 김문수 최고위원이 등장해가지고 김건희 석방하라 이래버리면 이거는 그냥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독주를 하고 뭐 헛짓거리를 해도 비상계엄 저쪽으로는 못 가지 하고 다시 또 이게 절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김문수 최고위원 같은 사람을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은 시원하다, 뭐 사이다다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작 실제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그런 꼴인 거죠. 오히려 그쪽 사이다가 아니라 이쪽 사이다군요. 그렇죠. 이분은 아마 이분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과 참 좋은 사이다. 야, 뭐 힙합 가수인 줄 알았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또 그 얘기 좀 한번 해볼 텐데 전환길 씨가 지금 계속 국민의힘 흔들고 있잖아요. 네. 이거 좀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환길 씨를? 난 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이런 게 앞으로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이런 게 많아질까봐. 사실은 이미 민주당은 김어준 씨가 있잖아요. 네네네. 네, 김어준 씨가 있고. 그 전환길 씨는 그러면 국민의힘의 김어준이 되고 싶은 겁니까? 원업이죠. 아직은 저는 김어준 정도의 원업이다. 어떤 음모론 생산 능력도 좀 없는 것 같고요. 네네네. 선동 능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환길 씨는 되게 1차원적이잖아요. 그냥 막 그냥 나와 있는 논리를 그냥 세게 이야기하시는 분이고 네네. 김어준 씨는 이 지령을 내리거든요. 뭔가 메이킹을 하죠. 메이킹을 하죠. 네. 뭔가 상대 진영이 힘들게 하는 음모론들도 막 만들고 그거를 근데 그게 잘 이제 사람들이 또 동조되게 잘하잖아요. 흔들리게 네. 이제 메시지가 정확하죠. 네, 잘하고 지령도 내리고 그걸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가 받아가지고 쓸 정도로 네네. 지략가 스타일이죠. 저를 지략가 스타일이죠. 예. 근데 뭐 정치적으로만 봐서 이제 말씀드린 그러니까 겁니다. 그게 옳다는 얘기가 예, 아니라 예.
근데 전환길 씨는 저는 그 정도의 고도의 어떤 전략 능력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전환길 씨는 없다. 그냥 시원하게 뭐 세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는 언제나 늘 더 빡센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전환길 씨는 김어준 씨의 역량은 못 가져갈 것 같고, 다만 지금 당장 나름대로 핫한 스피커인 건 맞으니까 네. 계속해서 당내 선거에 이제 영향을 미치려고 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국가적인 비극인 거예요. 국민의힘 당원이 지금 한 70몇만 정도 되죠. 돈 내시는 분들이. 민주당도 뭐 100만 언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서 한 20-30만씩만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개딸이 몰라요. 저는 70만 80만 될까? 저는 핵심은 20-30만일 거라고 보거든요. 개딸 네. 핵심은. 네. 그러면 이 개딸들만 선동할 수 있으면, 반대로 전환길 씨처럼 윤어게인 세력 한 20-30만을 선동할 수 있으면 공당의 의사결정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공당은 당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 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네. 5천만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를 각각 20-30만 다 합쳐봐야 한 50만 남짓의 이 극성 지지층이 좌지우지하도록 하는 게 맞는 거냐. 네네네. 저는 이 당내 의사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때들이 된 것 같아요. 중요한 의사결정은 어쩌면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걸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로 한다라고 하는데 여론조사도 굉장히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행태들 보면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셀들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아요. 시간이 없다고 해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 당대표나 아니면 이런저런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 전라북도 20대 여성 이런 셀 잘 안 구해집니다. 특히 역선택 방지를 넣어놓으면 민주당 지지층 다 빠지잖아요. 표본이 많이 없군요. 표본이 없어요. 그러면 전라북도의 20대 여성 중에 민주당 지지자 아닌 사람을 빼버리면 표본이 안 구해져요. 아, 그렇긴 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 하는 그거를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뭐 좀 뒷얘기라면 뒷얘기지만 셀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뒷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그냥 차는 거 위주로 그냥 막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아, 그냥 막 돌리는군요. 그냥. 아니 하루 이틀 만에 이걸 만들어 오라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 넣어놓고 전라남도 40대 여성 샘플을 어떻게 채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되는 걸로 막 채워 넣고 하다 보니까 여론조사 자체도 굉장히 왜곡이 많다. 디테일하게 않다. 네, 그래서 지금 정당 내부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왜곡되어 있어서 저는 국가적으로 문제일 거라고 보고, 아니 가성비 너무 좋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 당선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한 뭐 진짜 엄청난 1,000만 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요. 수천만 명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안 하고 내가 한 30만만 선동해가지고 당원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단체장 공천도 내가 주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까지 우리가 용인하고 갈 건가. 시스템적인 고민을 할 때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환길 씨 이야기하면서 좀 이런 정치적인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마지막으로 요거 좀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당대표, 전 당대표죠, 입지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나온다, 뭐 탈당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국민의힘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입장에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탈당을 한다면 뭐 그런 이야기, 정치적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눌 생각도 있는 겁니까? 저는 뭐 닫아둘 필요 전혀 없다. 닫아둘 필요는 없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주도권 다툼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과 이준석 대표랑 한동훈 전 대표랑 대화가 돼요?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약간 좀 그러니까 너무 저도 한동훈 예. 대표랑 오며 가면서 인사하고 정도 있는데 인간적인 교류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준석 대표한테도 물어봤는데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원내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원내가 아니셨죠, 그렇죠. 그죠? 이준석 대표는 원내 들어온 이유구나. 어쨌든 근데 대화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과의 교류의 문을 닫아놓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지자분들 사이에서의 주도권 다툼 같은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약간만 생각을 바꿔서 보면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 한동훈 대표 지지층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화도 가능하고 설득도 가능한 지지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탄핵에 찬성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일단. 네. 왜냐하면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보수 진영이 이런 식으로 정말 뭐 윤어게인으로 가선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분들인 같은 거잖아요. 방향성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탄핵 국면에서는 저는 이분들과 어떤 대화의 문이나 이런 것들을 닫아놓을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되게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 개혁신당의 비전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보수가 지금 괴멸이 되느냐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하다못해 무슨 국민의힘을 뭐 당을 뭐 해산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개혁신당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저희는 아싸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야 이거 보수의 큰 위기다 이거 우리가 잘 헤쳐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둘 다죠. 진행자께서 예. 뭐 마음의 소리를 둘 다 하시는데 마음을 들여다봤군요. 그러니까요. 제가. 예. 기회이기도 하죠. 기회이기도 하다. 근데 기회지만 너무 지금 못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기도 하고요. 예. 기회이지만 이 보수 진영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주도권 다툼을 해서 이긴다고 해도 그러면 정말 국민 다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냐 위기 의식이 있죠. 네. 그런데 저는 한 번에 확 저희가 국민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그러면 좋겠지만 축적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축적의 시간이란 네. 계속 좀 옳은 이야기를 쌓아 나가는 것이 저는 힘이 있다고 봅니다. 아유 좋은 말이네요. 네, 옳은 이야기를 쌓아 나간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저는 그래도 옳은 이야기를 쌓아 나간다는 것이 결국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뭐 오바해가지고 난리를 칠 생각도 없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뭐 조국 대표처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준석 대표나 천하람 의원이 예전처럼 막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조금 축적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조금 약간 좀 자중하는 우리가 것도 있습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또 너무 이렇게 막 설치고 다니는 느낌보다도 정말로 조금 더 진중하게 고민도 하고 내는 메시지들 하나하나가 좀 더 정제돼 있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지금 잘 보십시오. 가볍게 움직이는 분들 지금 다 잘 안 풀리고 있어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께서 이번에 전당대회에 다소 가볍게 개입하신 거. 그러네요. 저는 그다지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네. 개입 한번.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운명 공동체가 돼서 그럼 올인을 하시든지. 근데 아예 그런 게 빠져 있던 그렇죠. 아예 빠져 계시든지. 그리고 뭐 정청래 대표나 지금 특히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볍고 자극적인 메시지들이 쏟아내면서 저는 오히려 스스로 침몰시키는 길로 저는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정청래 대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개딸이 네네. 워낙 강하니까. 근데 조국 대표는 저는 확실히 그런 길로 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 개혁신당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윤석열과 탄핵의 강에 빠지지 않은 야당이거든요. 그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되는 거죠. 그 역할 충실히 하고 국가 재정의 문제, 지속 가능성의 문제, 뭐 국민연금, 뭐 노동시장, 검찰 개혁 이런 거에 대해서 꾸준히 옳은 이야기들을 쌓아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국민들이 얘네가 정말 대안 세력이구나라는 걸 느끼셔야 되는 거지. 저희가 뭐 하루 아침에 빵 터져가지고 뭐 이번에 대박 내겠다? 저는 그거는 너무 한탕주의고 저희가 항상 그 비판하는 감나무 밑에서 이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심리, 그냥 이렇게 감이 쏙 들어오면 우리가 그때부터 대세가 될 거야, 주류가 될 거야. 입 벌리고 이렇게 있는 그렇죠.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입으로 안 들어가죠. 네. 옳은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축적해 놓는. 저는 요즘 국회 의정 활동도 늘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더 자극적으로 할 수 있죠. 저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더 센 이야기 말잔치 벌이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잘하죠. 네. 질의할 때도 뭐 이런 것 국회 상임위 활동이나 질의하거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정제되게 막 쌍욕 안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요즘은 하고 있어요. 저는 좀 한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 게 그 개혁신당의 뭐 천하람 의원님도 그렇고 뭐 이준석 대표님도 그렇고
두 분 다 정말 합리적인 생각을 잘 이야기하시는 분이잖아요. 너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말씀도 잘하시고 다 알겠는데 한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너무 감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아 그거는 있죠. 네, 있죠. 너무 감성적인 뭔가 사람을 그 마음을 움직이는 뭔가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좀 드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럼 뭐 맞는 말씀. 이건 제 생각도 좀 포함입니다. 아 예, 저도 그거는 굉장히 공감하고요.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저희 말고 다른 정치인이 누구 마음 움직인 거 본 적 있으세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다고 막 변명하자는 게 아니라 네. 저희도 노력은 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네. 맞고요. 근데 그걸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준석 대표가 감성이 없지 않냐 이런 표현들을 들을 때마다 자기가 감성이 터지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준석 대표는 주로 군대 가서 뭐 잘못되고,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희생당하고 이런 거에는 되게 잘 터져요. 그렇죠. 맨날 막 천안함 이야기하고 뭐하고 하면서 맨날 그러잖아요. 그 감성이 터지니까 20, 30대 분들이 이제 이준석 대표 많이 그것도 지지하는 거 맞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다른 거에 좀 감성 터질 거는 준비된 게 없습니까? 그걸 저희가 예를 들면 미리 만들어 놓고 여기서 우리 감정 터뜨려야지 레디 큐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러 나와야 돼. 많이 움직이는 쪽이 또 있을 것 같다라고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해야 되고요. 천안 의원은 어디로 감성이 많이 좀 움직여요? 법적인 이야기에서 좀 움직이나요? 근데 법적인 이야기를 뭐 감성적으로 할 거는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네네. 저는 모르겠어요. 요새 애 키워서 그런지 부모, 아이들, 애들 막 그건 뭐 당연하죠. 애들 그리고 막 우리 부모님 생각하고 막 이런 거 하면 애기들 범죄 나오면 저는 그 모니터 부셔버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런 감정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맞게 좀 감정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자기 상황에 맞게라면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거에 대한 감성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정치인들은 간접 경험도 많이 하고요. 우리가 뭐 하다못해 영화 보면서도 많이 감정 움직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꼭 직접 경험에 한정되는 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저도 지금 이제 정기국회 열리고 해가지고 좀 바빠서 그런데 이런저런 좀 언론 활동이나 이런 것도 좀 늘리려고요. 그러니까 저도 한동안 약간 발이 묶여 있었어요. 많이 사실. 나와주세요. 왜 묶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대표 권한대행일 때는 방송을 일부러 좀 많이 안 다녔어요.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당대표가 나가가지고 이제 이상한 소리 하고 오고 하면 그게 당의 공식 입장이니까 혹시라도 실수가 나올까 그렇죠. 봐. 그리고 특히 대선 국면에서는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네네네. 있고 또 후보가 더 잘 보여야 되는 부분들도 그렇군요. 있고 그런 것들이 쭉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좀 몸이 가볍거든요. 그래서 잘 됐네요. 네, 그래서 좀 재밌는 멘트도 많이 나오겠는데요, 이제. 오늘까지만 좀 하고 나부터는 뭐 사실 금쪽이 이런 것도 제가 당대표 권한대행이면 이렇게 얘기 못해요. 그렇죠. 또 저 진중하게. 그렇죠. 왜냐하면 개혁신당의 당대표 권한대행이 타당 전 대표한테 금쪽이다. 이거 솔직히 좀 그렇죠. 빡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편하게. 유치하다 뭐 이런 얘기 잘 못하죠. 유치하다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유치하다는 말 자체가 유치할 수 있어가지고.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뭐. 유치 빤스 이런 거 못 하겠지. 그러니까 당 대표면은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거 좀 궁금해요. 네. 그때 그 말의 좀 진중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네. 그때 한번 좀 이제 대선 국면에서 약간 좀 이슈가 됐었던 게 있었잖아요. 하임병 원장님의 한번 말이 좀 한번 뉴스가 많이 되면서. 예. 그 이후로 소식이 아예 안 들리시네요. 잘 지내십니까? 황 원장님 잘 지내세요? 잘 지내시고 네네. 당에 아직도 계시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뭐 당직을 고정적으로 하고 계셨던 건 아니지만 저희랑 소통도 잘 하고 잘 지내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앞으로 비전 있으면 좀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어떤 모습 보여주실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저는 그래도 갈수록 시스템이 나름대로 정착되고 있고 발전해온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나 지금 민주당의 여러 가지 어떤 뭐 노란봉투법, 검찰개혁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대한민국에 잘 짜여진 내지는 지금까지 잘 작동해온 시스템들을 붕괴시키려는 시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게 좋은 뜻이라고 하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고들 하거든요. 그러면 충분한 준비 없이 선의만 앞세워가지고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 국민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꿀 건 당연히 바꿔야죠. 저희도 개혁신당이니까 개혁할 건 해야 되지만
잘 준비되지 않은 개혁에 동참할 생각은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지키고 제대로 발전시켜 나가는 정치를 저희 개혁신당이 하고 싶고, 그게 저희가 아직 숫자가 힘이 부족해서 당장 저희의 비전이 현실화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얘네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 좀 희망이 있을 것 같다. 그런 평가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 좀 정치인으로서 많이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요. 진심으로.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님 뭐 요즘 바쁘세요? 뭐 열심히 저희- 코딩하고 있습니다. 저 방송 한번 나와주시길. 직접 연락하세요. 친하잖아요. 뭘 친해요 제가. 아유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또 이준석 대표도 한번 모시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첫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려와줘서 네. 다시 한번 전환 의원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점심도 못 먹었는데 언양불고기 계속 떠 있어가지고. 저 제가 집으로 하나 사가지고 보내드려야겠네. 뭐 그렇게까지 뭐 네. 아무튼 그냥 뭐. 인사치레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